일제의 추적을 피해 난징으로 돌아간 김홍일은 1933년에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산하 군수참모로 복무했다. 중국 통일이 끝난 뒤 국민당 주석 장제스는 만주를 침략한 일제와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궁궐군을 국민혁명군에 통합시킬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를 위한 기구가 군사위원회였다. 우선 군사위원회는 주중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중구난방이던 무기를 독일제로 통일한 뒤 현대식 군체계를 도입했다. 이 시기 김홍일은 군수설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사천성 지역 공장의 건설 및 이전 역시 감독했다. 또한 군수설계위원 신분으로 장시성에 위치한 총력전 연구소인 여선군관훈련단에 참가하여 국민혁명군의 각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국방 이론을 교육받았다. 비록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선훈련단에서 받은 교육은 이후 김홍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전문 교육을 받은 군사 엘리트들과 함께 전시의 물자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선진국인 독일의 군사 이론을 교육받으며 현대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훗날 김홍일이 한강방어전 당시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국식 국방이론인 국방개론을 저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른 1937년 7월 총력전 연구와 물자 보급 및 관리, 군수공장 건설 등으로 바쁘게 지내던 김홍일에게 급박한 정보가 전해졌다. 일본군이 만주를 넘어 베이징을 침공했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8년간 이어질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5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곧 화북을 점령하고 1937년 8월 13일에 상하이를 침공했다. 당시 상하이로 진군한 일본군 병력 30만 명을 80만 규모의 국민혁명군 85개 사단이 상대했는데 이때 장제스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중앙군이 주축이 되었다. 독일 군사고문단의 최신식 훈련과 장비들로 무장한 덕분에 국민혁명군은 화북의 군벌군과 달리 3개월 넘게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했다. 비록 항저우를 통해 우회한 일본군이 후방을 공격하면서 상하이는 함락되었지만 중앙군이 분투한 3개월의 시간 동안 국민당은 대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고 5개월 이내에 중국 전역을 점령한다는 일제의 대전략도 어그러뜨릴 수 있었다. 김홍일 역시 군수설계위원으로서 중앙군이 일제를 저지하는 동안 상하이에 위치한 각종 설비와 시설들을 후방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맡았다. 이후 상하이에 뒤이어 난징마저 함락되자 국민당은 우한으로 후퇴하여 항전을 준비했다. 우한은 장강 중류에 위치하여 교통에 용이한 데다가 북벌 이후 장제스가 대일 전쟁을 위해 건설한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김홍일 또한 국민당을 따라 우한으로 이동하여 중앙군관학교의 교관이 되었다. 이때 그는 약 300명의 교육생을 담당했는데 이 중 100명은 조선인이었다. 김홍일은 학교에서 선전과 포로 신문 등을 가르쳤는데 중국인 생도들은 교육이 끝나는 즉시 전방사단에 편입되었지만 조선인 학생들은 후방에서 포로 신문을 맡았다. 훗날 한국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할 인재들이 중국에서 소모될 수는 없다는 국민당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후 김홍일은 교육하에 양성된 조선인 생도들을 모아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는데 그는 의용대를 이끌고 전선에 파견해 줄 것을 상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김홍일은 그토록 고대하던 일본과의 결전을 치를 기회가 왔음에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후방 근무만 해야 하는 신세엔 언더리가 났다고 한다. 그렇게 군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교육하던 김홍일이었으나 1년 뒤인 1938년에 일본군이 우한으로 진격하면서 그에게도 기회가 왔다. 난징 방어를 맡았으나 일본군의 공세에 밀린 국민혁명군 백이사단이 우한으로 후퇴했는데 이때 김홍일은 상부에 자신을 백이사단에 배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사단장인 바위의장과 연대장 몇 명이 귀주군관학교 시절 김홍일의 동기였던 이유도 있어 국민당은 김홍일의 요청대로 그를 백이사단 참모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백이사단은 구정구 사령관 설악의 10만 병력과 함께 1939년 10월 1일에 우한 남동쪽에 위치한 장시성 더한현에서 남하하는 일본군을 분수했다. 이 전투는 훗날 만가령 전투라 불리게 되는데 김홍일은 이때 참모장 자격으로 2개 연대, 6개 대대를 배속받아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김홍일이 이끌던 연대는 일본군의 106사단과 격돌했는데 당시 백이사단은 제대로 된 포병과 전차가 없어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방법이 없었지만 일본군 106사단 역시 험준한 지형과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피해가 큰 상태였다. 일본군은 사방에서 몰려온 중국군에 의해 포위당했지만 항공대의 폭격과 산지에 구축한 기관총 진지의 사격으로 대응했고 백이사단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장비가 없어 번번이 격퇴당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김홍일은 일본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김홍일은 일본 항공대가 활동할 수 없는 밤에 일반 보병들을 보내 야습을 가했다. 이에 106사단은 전처럼 기관총을 발포하여 보병들을 격퇴했는데 김홍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총구에서 나오는 화염들로 적진지의 위치를 파악했다. 다음 날인 10월 9일이 되자 김홍일은 관측 장비로 기관총 진지들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했으며 이후 휘하연대에 박격포 전부를 동원했다. 이후 밤이 되자 김홍일은 파악한 진지의 위치를 향해 박격포를 발포했고 동시에 대기 중인 보병부대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포격과 기관총이 파괴되는 사태에 106사단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대로 중국군에게 방어선이 뚫려 황급히 퇴각해야만 했다. 이때 일본군이 퇴각 도중 챙기지 못한 장비들은 전부 102사단이 노획했으며 향후 공격 계획이 담긴 비밀문서 역시 미처 파기하지 못하고 중국군의 손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대승에 국민당은 크게 기뻐했으며 장제스는 직접 102사단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승전을 축하했다고 한다. 이후 일본군은 전장 동쪽의 포항호를 향해 지원군인 101사단을 투입했고 독가스까지 살포하며 102사단을 공격했다. 하지만 102사단은 험한 지형을 바탕으로 저항했으며 후퇴 중인 일본군의 후미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결국 일본군은 소위탄을 사용한 공중폭격까지 사용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퇴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가령 전투의 패배로 106사단은 사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무한 진군이 저지되면서 국민당은 정부 부처와 민간인들을 충칭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후 일본군의 공습이 격렬해지자 김홍일과 102사단은 10월 12일에 난창으로 후퇴했으나 이듬해인 3월에 도시는 점령당했다. 난창으로 후퇴한 이후에도 김홍일은 102사단에 복무하면서 일본군 포로 신문을 맡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홍일은 102사단이 격추한 일본 항공정찰 장교로부터 일본 공군이 후방 지역을 폭격할 것이며 난창과 의원을 침공하는 일본 육군을 지원할 것이라는 자백을 얻어냈다. 이는 즉시 국민당 상부에 보고되었으며 향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전공에 힘입어 김홍일은 1939년 5월에 국민혁명군 육군소장으로 진급했다. 이처럼 전쟁 초반에 세운 대전략의 붕괴와 국민당의 격렬한 저항, 중국 대륙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의한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전황은 점차 일제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일제는 후방의 공업지대와 민간구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해외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는 경로를 끊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1939년 12월부터 국민당은 일본군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으며 김홍일 역시 1941년에 제19집단군 소속으로 샹가오 전투에 참전했다. 1941년 3월 15일 난창을 수비 중이던 일본군 11군은 도시를 압박하는 중국군 제19집단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이에 11군은 난창에 주둔하던 33, 34사단과 지원군으로 온 제20통 일본성여단 및 제3비행단과 함께 19집단군이 위치한 샹가오로 진격했다. 이에 19집단군 사령관 나타경은 군을 나눠 3중 방어선을 형성했다. 일본군이 3방어선까지 돌파하여 병력이 소모되면 역으로 포위망을 형성해 좌익과 우익을 섬멸한 뒤 남은 중앙군을 포격하는 전략이었다. 당시 김홍일은 19사단에 배속되었는데 병상에 누운 19사단장의 대리 자격으로 참전했다. 이때 19사단은 좌익 1, 2 방어선을 맡았다. 그리고 나타경의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했다. 중앙의 일본군 34사단이 샹가오로 진격하는 동안 우익을 맡은 33사단은 김홍일이 이끄는 19사단에게 저지당했다. 일본군 20여단은 방어선 우익에게 가로막혀 섬멸당했고 김홍일과 19사단은 일본군 33사단의 저지를 타 사단에게 맡긴 뒤 남하의 중앙의 30사단을 기습했다. 결국 일본군은 사방에 포위당한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가 4월 1일이 되어서야 전차를 앞세워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당 측의 명백한 승리였고 이후 나타경의 작전은 국민혁명군의 전술서로 교육되었다. 이처럼 중일전쟁 참전과 만가령, 샹가오 전투는 훗날 한국전쟁에서 김홍일이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중일전쟁 당시 김홍일은 구전구에 배속되었고 구전구가 관할한 우한은 만가령 전투와 샹가오 전투, 창사 전투 등 일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격전지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군은 전력을 보존하면서 후퇴하다가 일본군이 퇴각할 시 반격하여 후방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국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김홍일 역시 이와 같은 전술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연구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했고 이는 훗날 북한군을 상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전황이 점차 국민당에게 우세하게 흘러가자 김홍일은 이후 국민혁명군 최고 교육기관인 육군대학 특별반에 입교했다. 당시 특별반의 교육과정은 2년이었으며 선배로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자이자 국벌 당시 포섭한 최용덕이 있었다. 육군대학에서 김홍일은 미군 고문단, 구미시찰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최신식 군사학을 배웠다. 이때도 김홍일은 여선훈련단에서처럼 독일 총력전에 대한 이론과 자립적인 국방경제 등을 교육받았는데 회고록에 따르면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모스크바 공방전에 참전했던 연합국 및 소련군 장성들의 수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별반을 졸업한 김홍일은 샹가오 전투를 승리로 이끈 나타경 휘하 참모처장이 되었는데 이때 국민당이 한국 광복군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광복군 9개 준승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김홍일의 노력과 함께 1943년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도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자 장제스는 1944년에 광복군 9개 준승을 폐지하고 광복군의 지휘권을 다시 임시정부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홍일의 행보에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는 그에게 한국광복군 참모장에 취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 쓸폭탄을 제공했던 인연과 중일전쟁으로 입증된 실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김홍일 역시 이를 수락했으며 이후 그동안 쓰던 중국식 가명인 왕일서를 버리고 본명인 김홍일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1945년 5월에 김홍일은 소련 계급으로 광복군 참모장에 취임했으나 3달 뒤인 1945년 8월에 일제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독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홍일은 바로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고 1945년 11월에 중국 국민군에 복귀해 동북보안장관사령부 고급 참모겸 한교 사무처장을 맡았다. 한교는 만주 내 조선인들을 이르는 말로 김홍일은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반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일제가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세울 당시 한반도 내에 조선인들을 대거 이주시켰는데 이 중에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찬동하며 중국인들을 착취했던 친일파 역시 존재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만주의 한인들을 일제의 부역자라 생각해 증오했는데 이후 만주국이 붕괴되자 중국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이 대거 학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국민당은 무차별적인 학살을 막고 부역자를 제외한 무고한 이들을 한반도로 송환시키는 정책을 진행했는데 이 일의 책임자로 김홍일을 파견한 것이다. 한 일화에 따르면 김홍일은 조선인들의 처우 개선과 한반도 귀국에 열성적으로 임했는데 그의 상관이자 동북지역 사령관인 두이밍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회의에서 조선인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조선인을 도우시오? 하고 물었다. 이에 김홍일이 멋쩍게 웃으며 사실은 조선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동안 김홍일의 동료들은 물론 상관까지 그를 중국인 왕일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사정을 알게 된 두이밍은 한교 사무처장직을 신설해 김홍일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후 만주의 조선인 송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김홍일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난징 국방부 정치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이미 조국이 독립한 이상 중국에 있을 이유는 없었기에 1948년 8월에 김홍일은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한반도로 귀국했다. 김홍일은 1948년 8월 28일에 최용덕, 유동열, 신익희 등 동료들의 환영과 함께 귀국했다. 그리고 당해 12월 10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육군 준장 수여식에서 대표로 낭독문을 선언하고 준장 계급을 수여받으며 임관했다. 당시 김홍일은 국민혁명군 소속으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른 적이 있었기에 국군 역사상 최초의 장군 임관자가 되었다. 국군 창설 당시 구 일본군이나 만주군 소속 역시 군대에 합류시켜야 하냐는 논란에 대해 김홍일은 한국인이고 한국 정부에 충성한다면 과거와 신분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소속 독립군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자유시 참변이나 대한특립보병단의 해체와 같은 사건들 그리고 여러 군벌로 나눠져 고통받던 중국인들을 보며 김홍일은 같은 민족 간의 파벌이나 사상싸움이야말로 무의미한 행위라 생각했다. 김홍일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군 출신들이 압도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병력 운용과 체계적인 군사교육은 일본군 출신이 뛰어나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김홍일은 과거가 부끄러워온 거를 택한 이들도 적극적으로 국군에 끌어들이려 노력했다. 훗날 김홍일은 국군 창설 당시 가장 보기 좋았던 광경은 서로 다른 출신을 지닌 사람들이 과거는 접어두고 서로를 추천하는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대신 김홍일은 군의 미래를 책임질 후진 양성을 중시했다. 더 이상의 사상이나 의견 다툼으로 국가가 분열되지 않도록 한국에 충성하는 군인을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주목했다.
이런 이유로 김홍일은 이듬해인 1949년 1월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사관학교 교장 재직 당시 김홍일은 충국애민을 교육 목표로 정했으며 국방훈련으로 국토통일, 군기확립으로 사상통일, 청렴결백으로 사병제일이라는 교육방침을 제정했다. 또한 교양과 체력을 갖춘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국사, 영어, 행정학, 지휘법과 축구, 권투, 농구 등의 과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일본 군대식 교육에서 벗어난 정신교육을 실시해 자주적인 민족 정신을 배양하려 했다. 그리고 이런 김홍일의 시도는 당시 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949년에 김홍일은 국방개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총 98쪽 분량의 저서에는 그동안 김홍일이 겪은 군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방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개론에서 김홍일은 국군 상비군은 인구의 0.8%를 유지해야 하며 전장은 국내가 아닌 국외의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전차와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15개의 사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위해 공군을 창설할 것과 해군은 국토 상륙을 저지하는 용도로 쓸 소형 함정만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저서의 주장은 독일군의 교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김홍일은 국민혁명군 육군대학에서 독일의 총력전에 대해 연구한 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소련이며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이 남침할 가능성 역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앞서 언급한 기갑 부대를 편성하여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를 전장으로 삼아 한반도 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록 김홍일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시 시대상에 대한 오판 및 한국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기록이 미비한 초기 군사연구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개론이 창설 초기 국군의 사상적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그동안 겪은 다양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김홍일은 한국군을 강병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1950년 6월 25일에 무참히 깨지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은 그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된다.